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정강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자, 정강기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얘기를 하냐면요. 보통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1918년에 끝났죠.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될 때까지 이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1939년. 요 시기를 이제 보통 유럽 역사상 정강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의 중간 사이 이런 시대인데, 자, 이 정강기 시대는 기간적으로는 별로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20년 정도 약간 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유럽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나 좀 볼게요. 자, 일단은 대중사회가 이제 형성됐다. 그래서 뭐 대량 생산, 유통, 소비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대중민주주의라는 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의 학대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냐면 선거권 학대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선거권 학대, 특히 여성의 선거권 학대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 같은 건데 이제 라디오 같은 거 있죠. 라디오가 이제 확산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는 배경도 히틀러 연설을 이 라디오를 통해서 널리 확산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요인이 작용되고요. 이들 따라서 이제 대중문화도 발달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정치적으로 올 때 전제 군주제가 소멸되고요. 그 다음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쟁 기간 동안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 전제, 예전에 3제 동맹을 맺었던 그런 나라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황제가.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이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전에 말했지만 이 나라를 이제 나눌 때 민족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고 나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분쟁지역, 그래서 발칸화 되는 형상들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또 2차 세계 또 배경으로 작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개념이 확립됐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하고 독일 지역이 이제 복지국가 개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때 여러 나라들이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정권이 등장해요. 노동당 정권.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이 노동당이 자유등을 제키고 그 보수당 관계치의 양당 체제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맥도날드 노동당 내각이 만든 것처럼 두 차례 걸쳐서 노동당 좌파 내각들이 형성이 되죠. 자, 그래도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국의 상황을 보면 영국의 상황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선거권 확대, 여성의 선거권 확대하고 이제 관련되는데, 이게 이제 관련된 것이 4차하고 5차 선거권 확대죠. 그래서 4차 같은 경우에는 31세 이상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5차는 이제 만 20세 이상의 여성들 남녀 평등하게 동등하게 주어진 건데, 자, 여성의 선거권 운동은 이제 유럽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보면 이제 그동안 여성들의 어떤 선거권 운동, 그래서 이제 참정권 획득 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그만한 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권이 주어졌고요. 다만 이제 모든 유럽이 다 주어진 건 아니에요. 되게 게르만 계통, 앵글 계통 같은 나라들은 주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라틴 계통이나 이런 데서는 좀 적어졌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일 늦었죠. 그래서 1944년 정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난 마당에 두골 대통령이 줬어요. 그것도 예전에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좀 보수적인 여성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줬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연영방이 성립됐다. 그래서 이제 웨스튼 미스튼 헌정에 따라서 대전 전에 자치령이 됐던 영국의 주된 식민지가 완전한 독립국가가 됐고, 그래서 대영 제국이 해체되면서 웨스트민스터 협정에 따라서 영연방 개편이 됐고요. 그 영연방 국가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국기에다가 유니언 제국을 그려놨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뉴질랜드라든지 그 오스트리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그리고 아일랜드가 독립됐죠. 그래서 심페인당의 항쟁의 결과 아일랜드가 독립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일러 공화국이 됐다가 그 아일랜드는 영연방에서 탈퇴를 하죠. 참고로 이제 아일랜드하고 영국, 잉글랜드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지금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관계하고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아. 왜? 그냥 수백 년 동안 영국민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제 그 잔재가 뭐냐면 얼스터에서 북부 아일랜드 문제가 이제 잔존돼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크노의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크노의 이후에 그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 대량으로 아일랜드 지역에 이주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신흥지 그 지역의 지주층이 돼버리면서 했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 벨베스타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북부 아일랜드 중심이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할 때 북부 아일랜드는 영영방에 그래 놨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나머지 지역만 독립을 했고 지금 뭐 그 아일랜드 분쟁 같은 거 뭐 테러 사건도 그런 것도 하고 연결돼 있죠. ILN이나 뭐 그런 단체들도 그런 거와 연결돼 있고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배상금의 지불 연기되니까 벨기에랑 함께 독일 공업주인 르를 점령했고요. 이때 독일의 이제 소극적인 저항, 그래서 태역 같은 것들 공무원들 일하지 말고 상점은 철실하고 이런 지시를 받고 이제 소극적 정환하면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후에 바이메르 공화국이 형성됐죠. 이 바이메르 공화국은 3인당. 그 예전에 이제 독일 혁명할 때 3인당이 두 개가 나눠졌다고 했죠. 다수파 3인당하고 소수파 3인당. 그 중에 다수파 3인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세워진 게 바이메르 공화국이요. 그때 이제 바이메르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됐다. 그래서 노동자 중시였던 엘베르트가 대통령에 취임을 했다는 거. 근데 이 바이메르 공화국은 상당히 초창기 때 위기에 빠져 있는데 양쪽부터 극우 세력과 공산당으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극우 세력의 대표인 카프의 반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틀러 있죠. 시틀러가 무엔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냥 끝났지만 자 그다음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쿠스 반란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거기에다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빠져서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마르크가 상당히 뭐냐면 가치가 뛰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경제적으로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은 뭐 2%, 3%그 정도가 아니라 한 1000%, 2000%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냐면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프랑스나 영국에 배상금을 줄 수 없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에 대부분 전쟁터가 어디였어요? 프랑스 국내였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큰 타격을 받게 됐고 프랑스는 이제 독일부터 좀 뜯어낸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독일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르르 지역, 그 독일의 핵심 지역인 르르를 이제 일시 점령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스트로제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총리면서도 외상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는 이제 많은 이제 바이메르 공화국에 큰 역할을 해요. 게다가 경제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해갖고 이제 마르크가 뛰었는데 그 통화 안정시키고 국제연맹에 가입하고 로컬 농업장에 수입되고 부전조약에 서명하고 그다음 배상금을 사건받고 등등 연합군의 나일라트 철수를 이제 또 유도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 바이메르 헌법을 좀 볼게요. 바이메르 헌법은 주권 제민을 규정한 20세 이상의 남녀 평등한 선거구로서 국회와 직접적인 국민 투표를 위한 임기 7년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럽 내에서 제일 민주주의적인 헌법이었어요. 독일 특징을 보면 독일의 제국헌법도 그렇고 바이메르 헌법도 그렇고 그 당시의 기준을 보면 상당히 선진적이야. 보면. 근데 그 운영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후진적이죠. 그건 뭐냐면 얘네들 민주주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독일 제국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적인 풍토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에 대한 투쟁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다고 막 맨날 권위로 짓누르고 투쟁하고 그런 것들만 했기 때문에 그건 민주주의 경험도 없었고 당연히 바이메르 헌법도 제도상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헌법 내용은 되게 뛰어나지만 실제 운영에서 상당히 뭐냐면 문제가 많았다. 특히 바이메르 헌법이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국민들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일종의 패전의 산물이죠. 예. 그러니까 독이 적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패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국민들 입장부터는 이 바이메이너 헌법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바이메이너 헌법의 그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이관과 실시는 내각 수반의 권한이고 내각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회의 권한이 매우 컸고 국민의 노동권, 노동자 단체권, 단결권과 단체 고소권을 인정했고요. 사회재산과 상속권을 보장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의 이제 중심지가 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1차 세계 이후에 예전에 1차 세계 채무국에서 최대 채권고 부상이 돼. 그 이후에 전쟁 기간 동안 이제 많은 군수물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됐고, 그 다음 최대 금보유국이 됐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배상금을 못 갚았다 했잖아요? 그럼 배상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금을 줘야겠지.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그 영국의 금이 그 미국을 갖고, 이건 2차 세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 때 영국과 그런 다음에 많은 군수물자들 됐죠? 공짜로 대준 게 아니에요. 금 같은 걸 이제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최대 금 보유국이 됐고, 오늘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금태환 제도가 이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시작되면서 어떻게 달러 패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죠. 미국이. 그 다음에 세계 금융 중심지로 이제 부각했다. 예전에 런던이었는데 이제 뉴욕으로 바뀌었고, 이게 중공업 발전이 되게 발전됐다. 외교 정책은 윌슨의 이제 고립 정책을 취했으나 그 국제 정치에서 영도적 지위는 번함이 없었고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에 그 연합군의 전쟁 목표는 하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안전한 세계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자, 연합군의 승리를 달성할 듯이 보였다. 과거에 유물처럼 보였던 독일, 오스트리아, 투르크, 러시아 제정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뒷자리에 민주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고 새로운 독립된 나라로서 대부분 민주주의를 채택했다. 자, 19세기 이미 민주주의 기반이 확립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는 종전대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신생국들이 등장했죠.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나라예요. 이런 나라들은 공화제를 채택했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민주주의 뿌리를 내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에는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했고요. 자, 유고와 루마니아에서도 민주화가 진행됐고 공화국이 된 트르크에서는 칼말 파샤가 이제 주도로 근대화를 이뤘다. 이 칼말 파샤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 기초에 언급이 자주 됐죠. 자, 이와 같은 정치에서 공화제가 늘고 민주주의 택하는 수가 증가됐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도 발전했다. 제19세기 선거권을 가해졌던 재산 소유 제한이 없어지고 남녀 평등의 보통선거가 일반화됐으며 유상계급에 제한된 민주주의로서 대중민주주의가 발전됐다. 정치면에서는 대중의 방어권이 강화되는 사회면에서는 대중의 진출을 뜻하기도 했다. 그저 20세기 시민사회, 즉 부르주아가 지배했던 사회에 대중 쪽의 민주주의 성격을 가미한 대중사회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면서 19세기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에도 변화가 생겨났으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한 변화가 두드렸다. 1929년 세계적 경제공황을 계기로 개인주의적 자유경제를 바탕으로 자유방임주의를 포기되거나 대폭적인 수정을 받게 되고 생산과 분배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 및 조정이 강화되면서 계획경제 개념이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달라졌다. 자유방임주의에 있어 빈곤은 개인의 무능과 태만의 결과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도 책임이 있으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했다. 그래서 노동자와 노역자에 대한 복지정책은 이미 19세기 후반에 상황에 따라 단편적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영국하고 독일 두 나라를 볼 수 있죠. 이제 그것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국가정책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와 경제의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 같은 민주의 양적, 질적 발전에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 이르는 시기에 민주주의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커다란 시장을 겪게 됐다. 영국을 볼게요. 자, 일찍부터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은 1918년 21세 이상의 모든 성년 남자들의 선거권을 부여했고 30세 이상의 제한됐던 여성도 1928년에 그 제한이 없어져서 성년 남자 보통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1918년 21년 이상의 성년 남자들의 선거권 부여고 30세 이상을 제한했던 건 몇 차? 4차고 28년에 그 제한도 없어진 것은 5차 선거권 개정이죠. 자, 이와 같은 선거권 확대와 더불어 노동당이 진출했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는 등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다. 한편 노동당의 진출로 자유당이 보수당과 틈바구니에 끼어 쇠퇴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전후 이제 영국 중기는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 체제가 좌우하게 되죠. 자, 지금도 자유당이 있어요. 자유당 3당이 있죠. 자, 영국은 대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인적 손실이 적지 않았으나 특히 경제 타격이 컸고 그 7대5 누였던 영국의 상승대가 40% 파괴됐으며 영국에 의존했던 국제무역 조직도 도처에 구멍이 뚫리고 단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제 수출 무역에 부진했고 그건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다. 불안과 시장이 계속되고 실업자가 100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그 부흥의 기미도 좀처 보이지 않았다. 이제 영국은 세계 공장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 누구한테 내놨을까요? 미국한테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영 제국의 그 영광이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맥도날드를 수반으로 한 노동당 내각이 수립되죠. 자, 자유당 지지대 이제 필요한 노동당 내각은 그가 포방한 사회주의 정책을 가감하게 추진을 못하고 주택자금의 방출과 실업보험제 강화 등에 그쳤으며 친소년이라는 보수당의 공격으로 집권한 지 1년도 못 되어 물러났다. 그 이에 볼드윈의 보수당 내각이 1926년에 탄광 종합으로 시작된 250년에 달하는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당면했으나 중상 이상의 시민들의 협력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렇지만 실업은 계속됐고 1929년에 다시 그 맥도날드가 자유당의 지지를 얻어 그 노동당 내각을 조직했다. 이때 이제 세계공황이 전야였다. 자, 그다음 1차 세계대전 때 제국의 그 편제도 생겼는데 대전 중에 영국의 자치령은 군대를 이제 파견을 하여 영국군과 싸우고 또 전후에도 개별적으로 국제연맹에 가입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호주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에게 군대를 파견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터키를 공격 갈리포리 작전 때 그때 뉴질랜드와 호주군이 들어와서 많은 희생을 또 치르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인도군인 있죠? 인도도 이제 많이 이제 참전하죠. 되게 영국은 육군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육군의 상당수가 뭐냐면 인도군이에요.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인도군들 많이 이제 전쟁에 많이 투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1931년에 그 웨스트민스터 조례는 1926년에 제국의 보고서에 입각해서 본국과 자치령이 국왕의 공통된 충성으로 결합될 뿐 그 기타 모든 정리에서 동등하며 상하 독립적으로 규정하였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조례도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국과 자치령은 영국 연방을 형성하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그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자유국, 뉴폴랜드가 이에 포함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아일랜드는 나중에 영연방에서 독립해 나가고, 뉴폴랜드는 이제 오늘날 프랑스 쪽이죠. 프랑스. 그래서 지금도 영연방 국가에서는 영국의 여왕을 지금 모셔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총독을 파견하죠. 근데 물론 총독이 거의 실권이 없어요. 상징적인 존재지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상징적으로 연연방 국가들이 뭉쳐있죠. 자,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영국 식민지 중에 인도 같은 나라는
계속 자치를 요구했고요. 아일랜드 연방에 탈퇴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자치를 획득한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는 1차 세계대전 때 신페인당을 중심으로 그 독립을 격려한 투쟁을 전개했다. 대전에 지쳐있던 영국은 타협안을 제출했다. 신페인당의 온건파들은 이를 받아들여 1921년 신교도가 우세한 얼스트의 북부 6주를 제외하고는 남부 26주가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자치령의 지위를 획득했고 국제연맹도 가입했다. 대인 발레라가 영도하는 가격파는 처음에 이들 승복하지 않고 전국적인 독립을 목표로 투쟁을 계속했으나 1927년 이후에 자유국의 자유국 의회에 참여했다. 그런데 대인 발레라당은 1933년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자 국왕에 대한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을 철회하고 1937년에 국명을 에일레라고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9년에 영국은 에일레 공화국을 완전히 독립국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얼스트나방의 움직임으로 소단은 구해도 계속됐다. 프랑스를 볼게요. 프랑스는 이제 아까도 언급했죠. 1차 세계대전에 제일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고요. 많은 공장과 가옥들이 파괴됐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래서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대독 안전 보장을 원하게 돼요. 베르사유 조약의 이제 결과 이제 다시 알제스 로넨을 회복했으며 이걸 언제 뺏겼어요? 보글 전쟁 때 뺏겼던 걸 다시 이제 회복하고 프랑스 예당초 석탄지였던 짜르 지방을 병합하고 나일강 서부를 독일로부터 분리시켜 라인란트 공화국을 만들어 그들의 세력을 둘 것을 요구했다. 원래 이 라인란트 지역은 이제 그 비무장 지역이죠. 이걸 중에 독립을 시켜가지고 독일과 프랑스의 완충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대신에 프랑스의 안전보장을 위해 둘 것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는 이 윌슨과 영국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고 그 대신에 프랑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 간의 방위동맹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 계획마저 미국 상원이 베르사유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면서 좌절됐고요. 이에 따라 영국은 프랑스와 방위동맹을 거부했다. 프랑스는 할 수 없이 독일의 동부와 남부에 있는 신생국가들, 즉 폴란드와 동맹을 맺고 영국, 체코, 그리스, 루마니아 소업상을 통해서 체결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미국과 영국하고는 방위동맹을 못 맺고요. 다른 나라들과 이제 방위동맹을 맺었다.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자, 상공화정의 프랑스 정치는 소정당의 분리 상태였다.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그들은 서로 협력했으나 전후의 우파 정당들은 국민 분류를 형성하고 좌익은 좌파연합이 형성이 됐죠. 대립을 했고 전후의 정권을 장악한 국민 분류부터 독일의 배상금 지불이 자주 연기되자 대도 강경론자인 프랑켈레가 내각은 1923년 1월에 벨기에를 더불어 독일의 공업지대인 누르를 점령했다. 그러나 누르 점령은 독일의 소극적인 저항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곳의 군대 유지비였던 유지비는 전체 재건비와 더불어 인플레이션만 증진시켰다. 그래 이제 1924년에 좌파 연합이 정권을 잡았고 대의협조의 파치를 따라 누르부터 군대를 철수시키고 루카노 협정에 참가했다. 그러나 국민분립정부가 회복한 교황청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파는 카톨릭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계속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고 프랑케가 다시 정부에 조직하였다. 프랑케는 위험성까지 하락한 프랑하 구제를 위해 새로운 가세를 징수했고 평가 전환을 단행했다. 때마치 국제무역 호전된 프랑스 경제가 안정되고 번영의 길을 들었었다. 등등이 있는데 그 프랑스 정치상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을 볼게요. 미국도 이제 인적 피해가 좀 있었고 프랑스의 영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혜택을 받았죠. 일단은 이제 미국의 금 보유고가 1차 대전 이후에 얼마 안 돼 세계 절반 가까운
46%에 달하였고 뉴욕은 런던에 대신해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부각됐고요. 요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한편 전시 중에 연합군의 주문과 전후 각국의 차관에 기인한 미국 중국의 발전은 1930년대 전비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손실을 보충하고 남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중공이라는 것은 주로 뭐와 연결된 거죠? 군수공업. 군수공업이 상당히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전쟁을 해야지 먹고 사는 구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걸 군산복합체라고 하죠. 그 전쟁을 해야지 많은 이득을 얻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뭐 미국이 대공황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뉴딜 정책이 이제 실시되는데 실제 뉴딜 정책 때문에 대공황이 극복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1차 때 1차 뉴딜 정책을 극복했지만 또 경기 침체에 빠져요. 그런데 누가 살려주냐? 2차 세계대전. 그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많은 이제 군수물자들을 먼저 생산을 하게 되죠. 그 이 군수물자 생산하면 뭐 탱크, 비행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병창 관련된 것들이 있죠. 뭐 음식, 의료, 그다음 부품 소재 이런 것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서 상당히 재미를 보는 거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자, 그래서 1918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배주자유주의가 비준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고립주의 정책을 이제 내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1920년 그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하딩이 당선되었다. 그 내거는 정상 상태 복귀는 미국의 여론을 반영하기로 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제 양당 체제였어. 공화당과 민주당 측인데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예전에 그 뭘 내세우냐면 원로 선언 이후에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내세웠어요. 근데 민주당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내세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전후도 이게 바뀌었어. 전후에는 이제 공화당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면서 이제 좀 팽창 정책을 했다가 민주당은 좀 소극적으로 바뀌죠. 근데 트럼프는 좀 약간 이상하게 이 사람이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근데 공화당 주주의 외교적 정책은 좀 달라 이 사람은. 좀 철저하게 폐쇄주의 좀 정책을 이제 하고 있어. 불간섭주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돈 안 주면 미군을 빼겠다 그딴 소리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 약간 공화당하고 이제 최근의 추세랑 안 맞아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럼 미국인 다다수는 유럽을 도와 독일을 패배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고 이제 더 이상 유럽의 복잡한 정치 정세에 심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립주의를 택하게 했고 세계 정세인 미국은 완전히 고립주의를 고수하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미 이제 미국으로서 끝난 게 아니죠. 미국의 이제 결정이나 정책이나 정치는 미국이 이제 그 당시 최고 부자 나라고 그리고 이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유럽에 다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뭔가 터지고 다른 나라 뭐가 터지면 꼭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미국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개입할 수가 없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프랑스, 유럽에서 전쟁 터졌다. 그럼 미국이 예전에 고립주의 정책에서 나는 그냥 중립만 지킬게. 그게 안 돼요. 왜? 거기에 미국 자본도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 걸렸는데 미국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고립주의가 이제 시대에 좀 맞지 않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워싱턴 국책 회의에 주관했고 부전조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하딩이에요.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를 계속할 콜리지 후보 때 들어와서 백악관의 주인되었으며 특히 콜리지 시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미국이 그때 제일 잘 나갔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이제 뭐냐면 공업 생산률 되게 높았고 재즈 음악도 널리 형성이 됐고 등등. 근데 웃긴 게 이제 뭐냐면 금주법이라고 이제 그 하는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 왜 금주법을 왜 만들었냐면 그냥 미국 내 그 여성 단체들이 욕을 냈어요. 맨날 남자들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여자들 막 팬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었던 금주를 뭐 술을 못 마시게 하자. 만들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밀주선행이었죠. 왜냐면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건 예전부터 있었죠. 인간의 욕구고. 근데 인간의 욕구를 자제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암시장이 형성돼요. 그럼 암시장은 정상 유통 과정이 형성돼요. 그럼 암시장은 정상 유통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보다도 뭐예요? 이득이 훨씬 더 커요.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암호가의 조직폭력배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하면서 일종의 알카포네 같은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그래갖고 이제 총을 들고 난리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결국에는 이 금주법이 폐지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법과 제도도 가만히 생각해도 인간의 욕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절제하면서 수용을 해야지 그 제도가 오래 가는 거지. 뭐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간념적인 거 가지고 계속 거기에 강요하면 그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다는 게 대표적인 법이 금주법에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콜레지 시대 때 번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형성이 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대공황의 배경이 되는데 왜 대공황의 배경이 되냐? 양극화가 형성되니까 잘 사는 사람은 되게 잘 살아요. 이들은 이제 거의 뭐 흥청먹지 노는 거죠. 근데 상당수 대다수는 뭐죠? 못 살아. 그럼 그 사람들은 밖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도 없어요. 임금도 적고 저임금에 저구매력에 그러면 생산을 계속해도 뭐 잘 사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지. 아무리 얘네들이 비싼 거 사도 뭐 LG나 뭐 삼성의 그 재벌가들이 사도 다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상층이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게 되고 물건을 그러면 물건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넘쳐들고 그럼 어떻게 기업이 파산되죠. 그럼 기업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 또는 어떻게 돼요? 파산되죠. 이런 것들이 주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1929년에 대공황 폭발돼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바이메더 공화국 상황을 볼게요. 전후 가장 어렵고 비참한 상황을 처해진 건 독일이죠. 그래서 패전의 혼란 속에 스파르타쿠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유명한 독일의 누구예요? 아니 그 로마 시대 때 노예반란자 지도 이름이죠.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단어 알려진 독일 공산당이 공산혁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1919년 2월 20살 이상의 남녀 보통선거로 선출된 국회가 유서 깊은 바이메르에 소집되어 독일의 연방공화국이 선포되고요. 노동자 출신의 투사인 사회민주당 엘베르트가 대통령에 선출됐다. 사회민주당은 이제 이미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수정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을 막스식 어떤 그 폭력투쟁이 아니라 베른슈타인의 어떤 수정주의를 받아들여서 의회 정치 안에서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사회민주당이었고 그 당시 노동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일당이 되었죠. 자,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카톨릭 중앙당과 전에 진보당, 자유당 우파들이 새로 결성한 민주당이 연립정부를 수립하여 베르사유 조약을 비준하고 바이메르 헌법을 채택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바이메르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바이메르 헌법은 당시에 매우 민주주의 헌법이었다. 18개의 연방대표로 구성된 참의원이 있었으나 사실상 입법권은 20살 이상의 남녀 보통선거로 구성되는 국회가 있었다. 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7년의 대통령은 조약 체결권, 내각 조직권과 해산권, 군 통수권, 국회 해산권 등 비교적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비상시에는 긴급령을 발동하는 비상대권이 있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하근이 돼요. 너 비상대권을 많이 발휘돼. 그래서 예전에 긴급조치법처럼 이런 게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나 정책 위반과 실시는 내각 수반의 권한이었고 내각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졌다. 필요할 경우에 기업은 국영화될 수 있으나 사유재산과 생산권은 보장되었으며 국민의 노동권은 확인됐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인정됐다.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선진적이었죠. 국민의 노동권을 이제 인정해줬다. 자, 근데 새로 이제 출발한 바이메르 공화국 전도는 단안했다. 그것은 패전의 산물이었고, 독일 국민 다수가 패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들이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인식이 되게 강했고, 이게 이제 등에 칼을 꼽혔다. 등에 누가 칼을 맞았는데 내가 잘 이길 수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배반자가 생겨가지고
나한테 칼춤을 놓은 거야. 그 배반자 누구겠어요? 예전에 말처럼 유대인들과 사회주의자들. 애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독일 이겼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가대망상을 빠졌던 거죠, 그냥. 그리하여 이제 그 과거에 제국과 프로이센의 제도의 이해관계가 깊은 구구 세력과 공산당의 좌파 세력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바이에른에서는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은 공산당의 폭동이 끊이지 않았으며 1920년 3월에 구구 세력이 있었던 카프 폭동이 있었고요. 그 정부는 일시 베르린에 쫓겨났지만 이 폭동은 엘베르트 지시에 따라 노동자 갈리디 총파업을 통해 진압이 됐고 1922년에 중앙당 당수가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의 유대인 강로가 우익의 어떤 그 비밀 테러 단체에 의해서 암살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유대주의라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정치적 시험보다 더 바이오메르 공화국을 개표했던 건 전대미문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이걸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자고 나면 막 물가가 몇 퍼센트, 100%, 1000%막 뛰는 거야. 그 당시 독일에서 이제 어떤 일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착실하게 이제 뭐냐면 돈을 모아뒀어요. 근데 아우는 돈을 버는 죽죽 그냥 술만 마시고 그 집에 가면 술병만 쌓였어. 나중에 누가 부자가 됐냐면 그 아우가 부자가 된 거죠. 왜? 그 술병을 갖다 팔았더니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마르크를 가지고 이제 그 만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장식품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불쏘시개도 만든다든지 그런 이제 형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이퍼 인플레이션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독일 다음 장 넘어가서 독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 속에 독일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배상금 지불 연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 프랑스군 루르 점령이다. 이에 더해서 독일 정부는 강산과 공장에서 사보타주, 프랑스에 대한 물자 공급 중지 등 소극적인 저항으로 주민들을 지시했고요. 그러므로 프랑스에 별 소득이 없었으나 독일 경제는 이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의 루르 점령이 시작된 1923년 연초에 1달러에 당 5만 마르크가 급락한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만 대, 그 다음 수십억 대가 떨어졌더니 놀랍게도 수전의 마르크가 믿을 수 없는 폭락 현상이 빚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산업재벌만 이제 채무를 손쉽게 갚고 중소기업은 흡수해서 거대한 산업체가 형성됐고, 자, 인플레이션 정치적 구구세력과 극자세력을 강화했고, 대개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빈곤하거나 문제가 있는 국가들은 안에서 극단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울려 퍼지더라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뭐 경제나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극단층들이 막 이러죠. 충자를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일베나 뭐 워마드나 다 극단적인 어떤 얘들의 특징이잖아요. 중도는 이제 뭐냐면 합리적인 중도는 쓰지를 못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막 극단이 막 판을 쳤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명의 시틀로 한번 해보겠다고 무엔의 맥주집에 폭동을 냈죠. 이 무엔 폭동인데 이게 되게 유명하죠. 물론 국가 진압당했어. 이거 누구 본받으려고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누구야? 그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노마의 진군이라고 했고 이탈리아에 이제 검은 셔츠단을 끌고 와가지고 노마의 진군을 해갖고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무에서 일어나서 베르린까지 공격해서 진격을 해서 뭐 정권을 장악했다. 그렇죠. 국가 진압을 했죠. 왜? 그 당시 독일은 이탈리아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잡혔는데 이 히틀러가 판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를 한 거야. 판사도 그게 공감을 해갖고 이게 모반죄인데 모반죄는 어떤 나라든 사형이나 되게 무기징역 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8개월밖에 없었어. 1년인가? 그것도 이제 8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 유명한 나치스 경전이었던 나이투쟁을 여기에서 집필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어. 나이투쟁. 그래서 그 나이투쟁은 그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적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죠. 시틀러가 자기 한 말과 그 행동을 일치시켜. 언행일치.
그래서 뭐 있는데 나이트쟁은 이제 시대가 집권할 때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요. 왜냐면 나이트쟁을 가지고 있어야지 결혼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나치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걸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치 그 나이트쟁을 막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트가 되게 인쇄 수입도 많아지고 그랬다는데 자, 1924년 내각 수반이 된 인민당의 수호제만은 인플레이션에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이 사람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재상도 했고 외상도 했던 독일의 유명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의료의 저항을 중지하고 배상금 지불의 제기를 약속하는 동시에 1조 마르크를 1렌텐 마르크로 환산하여 통화 계획을 했다. 통화 단위를 뭐냐면 줄이는 그런 것들인데 이걸 리도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통화 단위가 많잖아.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짜를 한 3개 빼가지고 100만 원을 뭐 만 원, 1000만 원을 10만 원 이렇게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이제 논의만 하고 끝났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 열기를 진전시키고 1924년에 도주안을 채택해요. 미국의 2억 달러부터 차관을 얻어서 새로운 통화를 안정시켰다. 이거는 이제 이걸 그 당시에 시스템을 봤는데 그 당시 근본이 태안제도였어요. 근본이 태안제도를 실시하려면 불태안 지폐를 없애야 되겠죠. 이거 태안 지폐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태안이라는 것은 금을 비축해 놓고 중앙은행에 그걸 담보해서 발행한 지폐를 태안 지폐라는데 그 당시 돈이 없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2억 달러를 가지고 와서 2억 달러인데 달러는 그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금을 사두고 금을 중앙은행, 독일 중앙은행에 예치시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태안 지폐를 발행을 해요. 기존의 불태안 지폐들은 다 수거해서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통화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각 수반을 외무장관 수반을 옮긴 스토제만은 대의적 원고나 국제 노선을 지키면서 누카누누 협정을 성립시키고 다음에 국제연맹도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전조약에도 서명했죠. 영안의 채택국 배상금 대폭 삭감됐고 1930년 연합군이 베르사유 조약을 규정된 것보다도 4년의 앞당겨 라이알트를 철수했다. 이제 바이메르 공화국은 대의적으로 신뢰를 획득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새로운 발전 길에 올랐다. 이러한 내의 전반적인 정치 정세와 안정과 더불어 경제 부흥도 빠른 속도로 착실하게 됐고 고도의 기술과 미국식 대량 생산 방식 도입, 고도의 능률적인 산업 교육을 갖추어 독일의 생산군은 1920년대에 들어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준 능가했다. 그의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경제 발전을 복구했다. 특히 독일은 경제 발전 복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1차 세계대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그렇고 독일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게 일단은 유럽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어떤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얻어 터지고 나서도 그게 이제 급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게 독일 자체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될 게 미국 자본이 크게 의존돼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많은 자본들이 독일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미국 자본들이 어떻게 돼요? 금방 자기 자본 빼는 거야.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폭삭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IMF 당한 것처럼 이렇게 미국 자본에 의해서 이제 자지우지하게 된 거죠. 자, 그냥 1925년에 엘베르트가 사망한 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당과 인민당을 중심으로 우익세에 추진한 77세 고령이 있던 대전의 영웅이었던 신덴베르크. 이 사람 이름 외워두셔야겠죠? 이 신덴베르크는 무슨 전투로 유명하죠? 독일군이 이제 탄네베르크를 이제 러시아군을 격파시킨 그런 건 유명하죠. 그때 독일군하고 러시아군의 비율중이 독일군보다 러시아군이 8배나 많았어요. 근데 8배를 많은 것을 그냥 집중 포위를 해갖고 공격해서 현멸시켰죠. 그래서 러시아군을 타격을 줬는데 그만큼 러시아군이 그 당시에 거의 당나라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물자라든지 총도 별로 없다고 했죠. 2명당 1명씩 쓰고. 예. 자, 하여튼 이 당시 이제 사회민주화를 비롯한 바이메 정당이 이 부분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는 사실 또한 일만의 불안을 안겨줬다. 그래서 1930년 신덴부르크는
바이민헌법에 충실하고 자유이익에 반대 대응을 여전했으나 바이민 민주공화국은 앞날 밝힌 듯이 보였다. 자, 1920년 후반 세계대전에 아물고 복구와 더불어 유럽에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안정을 되찾고 국제협조가 고조되어 평화가 정착되듯이 보였지만 미국은 다른 교종국과 달리 일찍이 기업의 정성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경제를 번영을 구가했다. 이날 미국은 아무런 예고 없이 1929년 10월에 갑자기 경제공황이 부닥쳤는데 그 징조가 뉴욕의 증권시장의 주가의 폭락이다. 그래서 증권시장에 발생한 공황은 순식간에 금융과 농업, 공업을 파급되어 문을 닫는 은행을 소추했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기업과 공장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실업자가 급증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제공황 전 세계로 파급되어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진전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자본들이 각 곳곳에 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당한 경제공황이 있으니까 자본 회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제공황 유지 정책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약간 이제 그 기본 강의 교재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경제공황은 그 중요도에 비해서 그렇게 시험 문제는 별로 안 나왔어요. 아마 이게 그 예전에 통합사회 관련돼 갖고 한번 한참 십몇 년 전인가? 그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나온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대공황 몇 년에 났죠? 일단 연도 확인해야 되겠죠? 1929년. 대공황은 경제적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에요? 헷갈리신 분인데 이거는 디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대공황의 영어식 이름도 그레이트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얘네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제 디플레이션이 경제적 타격이 더 커요. 그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해갖고 그 1990년대, 2000년도까지 시청 거였잖아요. 그건 뭐냐면 디플레이션 형성 때문인 거예요. 네. 자, 하여튼 미국의 경제공황, 대공황의 배경을 보면 아까 얘기했처럼 생산의 가인이 됐어. 근데 이런 양극화 형성 때문에 구매력이 감소됐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의 축소. 그래서 물건을 아무리 찍어내고 해도 그걸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경제적 용어로서 풍요소의 빈곤이라고 물건이 공장에 쌓아두고 있어요. 창고에. 근데 거기에는 그걸 살 수 없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사회 분배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공황이라는 현상은 요때 1929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공황은 필연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전부터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건데 문제는 이만큼 미국의 대공황은 그 규모가 다른 예전의 공황보다 훨씬 더 컸고 미국의 그 당시 경제력의 어떤 그 상승, 그 금융 자본의 어떤 장악 이런 걸 통해서 세계 각지의 파급력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의 대폭락을 계기 위해서 이제 사업의 밥이나 실업자 증가 이게 전 세계에 확산됐고 영향은 통제 경제 정책의 강화, 전체주의 대두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루즈벨트야. 네. 요거는 이제 프랑크의 루즈벨트죠. 그 앞에 이제 시어드 루즈벨트가 아니라 민주당 출신의 루즈벨트가 예전에 뭐 콜리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극복을 하고 그다음에 종전 자유방임주의에서 물론 케인즈였던 수정자본주의로 전환돼요.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 보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손을 떼는 게 아니라 가계와 기업과 함께 정부가 들어가서 적극적 경제 주체로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국민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데 가처분 소득이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올려준다. 뭘 통해서?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그러니까 흑자 재정이 아니라 적자 재정을 풀어가지고 뭐냐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나중에 적자분은 경기 활성화되면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메꾸면 된다. 자, 이런 이론인데 이거는 종전에 자유방임주의가 국가가 손을 떼라 하는 반면에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손을 개입을 한 거죠. 국가가.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주의 요소를 좀 받아들이는 거야.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누리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커버리, 릴리프, 리폼 이걸 내걸면서 이제 3대 방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이제 어떤 농업조정법 뭐냐, 정부가 개입해서 농업 생산을 조절하고 가인 생산된 양을 뭐냐면 그 매입한 동시에 계획 생산을 조절하여 수요 공급을 조정해서 농업 생산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당시에 농업 생산물이 가인 생산됐어요. 문제는 가인 생산하면 구매력도 없는데 가인 생산하면 어떻게 해? 당연히 물가가 폭락하겠죠. 그러면 그 얘네들 농민이 올 때는 생산 단가가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시장에 팔면 팔수록 못 되는 거야.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파산을 이제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걸 매입을 해요, 정부가. 그래서 매입을 해갖고 일부 이제 못 먹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이걸 어디다 갖다 버릴까요? 저기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갖다 버려요. 예. 이게 그거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2차 대전이 끝났는 미군법을 지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제3세계 국가나 못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주게 되죠. 물론 공짜 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항상 공짜가 없어요. 항상 대가가 따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 농업 생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전국 산업 부흥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그냥 기업들이 가인 투자를 하게 돼. 그러니까 꼭 그 수요에 맞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인 투자. 예를 들어 자동차도 뭐 500만 대가 필요한데, 가인 투자 1000만 대를 생산했어. 그럼 500만 대가 어떻게 돼요? 재고 쌓이고, 그럼 기업의 채무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산업에 개입을 해갖고 산업 조절을 해요. 이걸 산업정책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예전에 박정희 그 전두환 때,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전국 산업분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생산조절과 최저가격제를 실시해서 거기에 이제, 고임금과 실업자 구제 계획을 세웠다. 그때 최고가격제인데 최고가격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죠? 이거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도 디플레이션 심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건 60세 이상의 이제 그 노인들에게 연금이나 실업자 수당을 비롯해 주정부의 빈곤자, 불구자, 무능력자를 연방 정부가 개입해 갖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최저의 공적 뭐냐면 자금을 대주고 최저 생계비 주고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에게도 주는 거죠. 그걸 왜 할까요, 미국이? 미국이. 그 당시에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빈곤은 가난은 다 누구 탓이야? 개인 탓이야. 개인이 무능력하고 뭐냐면 나태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빈곤은 사회적 문제가 된 거야. 빈곤인자가 많아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면 어떤 문제점이 날까요? 일단 갈등이 많겠죠.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침체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남미나 그런 지역 보면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길거리 가는 것도 위험해요. 그냥 언제 총 맞아 죽을 줄 몰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 빈곤한 사람들 물론 가난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사회 불만을 갖지 못하도록 최저의 생계비는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도 살 거고 기업도 더 좋고 이자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법을 이제 실시했고요. 와그너법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공습을 인정했죠.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미국 대법원부터 이게 헌법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화도 이제 됐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테네시강 개발공사 같은 뭐냐면 일종의 기업 정부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되게 토목 사업을 일으켜요. 4대강 사업처럼.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야. 네. 물론 그때는 이제 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토목 사업하면 연간 사업 파급효과가 되게 컸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 의의는 보면 미국의 공항을 계기로 종류의 완전 자유를 탈피해서 수정자본주의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성공했냐?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봤어요. 그래서 노예 정책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1차는 어느 정도 손해를 봤지만, 이익 봤지만
2차는 그렇게 이익을 못 받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더 빠졌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살린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살린 거죠. 미국 경제를. 자, 그러면 이제 세계경제 공황이 이제 확산되니까, 그러면 이 경제공황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국제적으로 뭐냐면, 모여서 국제를 통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될 거냐,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뭐, WTO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국제 조직 같은 경제적 어떤 전 세계적 형상들을, 불황들을 뭔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나라들이 각계격파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시장이나 자원이 상대에 딸리는 나머지 제국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살겠다고 이제 침략 정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2차적인 배경이 돼요.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공 같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요즘처럼 이제 만약 2차적인 전처럼 뭐, 각계격파를 하는 식으로 국제협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해갖고, 새로운 이제 국제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브레튼 우드 협정을 맺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앞으로 이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 필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가트라든지 IMF라든지 IBRD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분류 경제를 하죠. 분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일단 본국하고 식민지를 하나 묶어요. 그래서 여기에 담을 싸. 담을 싸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급자족을 해. 자기끼리. 거의 무관습하고. 근데 외부로 영내권에 외권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담을 싸움으로써 그냥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같은 그 당시에 그 파운드를 썼죠. 파운드 블록을 형성하고 프랑스는 프랑 블록을 형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극복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처럼 식민지도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매력도 강하지 않은 그런 데들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이제 자기가 없으니까 남의 걸 뺏는 형식으로 대외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배경을 이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나중에 전후에 형성된 체제가 브랜드 우드 체제죠. 예. 자, 그러면 서양사 개동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920년대 후반에 세계대전의 상처도 아물고 복구와 부흥이 부흥이 결실하여 유동에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안정을 되찾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1929년 이제 일어났고 이건 아까 지금 읽었죠. 그 경제 타격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경제공의 타격은 미국이었고 이때 가장 심각한 어떤 형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실업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농민의 수입이 줄고 은행에 문을 닫고 예금 인출이 제한되었다. 자, 종전후 중국 정권을 담당했던 공화당 후보 대통령은 그런 경제 타격의 실패를 물러나고 후보는 크루이즈와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경제를 계속 내셨어요. 자연스럽게 있으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즈벨트죠. 루즈벨트. 그래갖고 루즈벨트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그 뉴딜리 정책을 통해서 그 유명한 이제 정책들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년에 이제 정책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3할 정책을 내요. 구제, 부흥, 개혁. 그래서 이제 아까 농업조정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인생산물 정부가 매입해서 농민들의 계획 생산을 하도록 조직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을 하고요. 산업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각 산업 부분마다 생산 조절과 최저 가격을 정하게 해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을 만들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연금과 실업자 수당을 비롯하여 주정부의 빈곤자, 불구자, 무능력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구정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그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죠.
노동제 단결권과 단체 공수권자 와그너법을 제정하고, 그다음 근로제를 도입을 하고, 등등등.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별 노동조합도 조직을 하고, 복지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 그리고 이제 누리 정책 계기로 무기공제는 19세기 때 고전적 자유 방임주의를 탈피해서 연방 정부의 개입과 통제 권한이 증대됐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지국가 개념이나 이렇게 계획경제 이런 것들은 더 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책들이죠. 자, 그래서 1933년에 발족한 테네시 계곡의 개발공사는 실업자 구제와 더불어 지역 개발의 필요성 가능성과 그 공공사업의 합리성을 보여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딜리는 부의 분배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뜻하기도 했다. 물론 그건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자를 깎아내리고 다수의 빈곤한 사람을 상승시키는 피라미드형의 부의 분배를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화시킨 거다. 사회주의보다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거야. 참고로 아까처럼 사회사 개론의 저자는 상당히 보수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감안해서 읽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육계에서 나름대로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줬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측면 루즈벨트는 1920년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국제협조를 보다 큰 역점을 두었으며 라틴 아메리카 종류의 강압적인 태도 대신에 서방과의 단결과 공동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선린 정책. 그러니까 그 좋은 이웃 정책. 그러니까 예전에 라틴 아메리카 일종의 식민지로 마치 자기 뒷마당 정으로 그래서 무조건 간섭하고 통제를 하는데 이들과 관계를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뀌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그리고 이제 쿠바를 독립하고요. 그 다음 필리핀에 대해서 10년 후에 독립을 약속을 했죠. 자, 영국의 대응을 볼게요. 자, 유럽 여러 나라의 그 경제공을 타격했고 영국의 경우에는 1929년에 공항이 시작되면서 진수선박의 그런 배가 500만 톤이었으나 1932년에 불과 18만 톤에 불과했으며 공항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은 감소했고 노동당 내각은 공항 속에서 막대한 적자를 안고 그의 정책이 실업수당이나 산업비로 삭감한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931년에 물러나고 보수당과 자유당 그리고 맥도날드가 영도하는 노동당 우파가 연립내각을 조직했죠. 이 연립내각은 실업수당과 산업비를 감축하고 근본위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보호관세 실시의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했다. 그래서 근본위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처음에 실시했던 제도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널리 확산됐던 제도인데 이 근본위제를 계속 유지하면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어. 왜? 금은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파운드를 더 찍어내서 재정 확대시키려도 한정인데 거기다 금의 많은 보유가 미국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통화 정책에 제약이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폐지하고 그래서 불태한 지표를 좀 발행을 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뭐냐면 이걸 극복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전까지 계속 보호관세를 유지했죠. 제국주의 시대까지도. 근데 보호관세를 실시해서 자유무역주의를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오타와에서 연방회의를 열고 연방의 자치력과 본국이 서로 전자의 논산물과 후자의 공산물에 대해서 특혜 관세를 매기도 한편 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등 서로 경제적 유대를 긴밀하게 협의하여 분류 경제를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파운드 분류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프랑스 대응을 볼게요. 자, 프랑스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공항의 영향을 늦게 받았다. 예의일 수도 없었고 공항은 1932년 프랑스 강타했다. 재정은 악화되고 실업자 수는 증가됐고 경제는 당면했다. 그 결과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고 내각은 빈번히 교체됐고요. 중산계급과 농민의 군피를 바탕으로 구구세력이 등장했는데 요 구구세력이 이제 그 유명한 무슨 세죠? 앙시움 프랑스주야.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냐면 그 침략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앙시움 프랑스주를 뒀죠. 나중에 이 단체가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나치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뭐냐면 탄압을 받고 되고 이제 점점 대중적인 인기가 쇠퇴하게 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파시스트 단체가 이제 활동을 했고 이에 대해서 공화주의적 세력이 다시 한번 단결했다. 자, 사회당을 중심으로 좌파 세력들이 결합되어 인민정선이
결성이 됐고요. 그때 1936년 총선거 승리한 사회당인 레옹으로 인한 사람이 인민전선 내각을 조직했다. 자, 인민전선 내각은 그 코민테랑이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 코민테랑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그 당시 그 7차 코민테름에서 반파쇼 연합 전선이 형성되면서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파 세력들과 개당된 우파 세력들과 손을 잡아라 그런 지시를 내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민전선 내각으로 유에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제2차 국공합작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930년대에 일어난 간내 통합운동에 영향을 주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936년에 총선거를 승리하여 그 사회당의 내용으로 인한 사람이 인민전선 내각을 조직했다. 자, 인민전선 내각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으나 그는 원했던 복지 정책이나 주요 산업의 본격적인 국유화 등을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사임을 했고 그 뒤에 이은 급진사회당의 달랑디에가 전체주의 세력의 진출에 대응하여 영국과 유대를 강화하고요. 각종 경제정치도 조치로서 경제를 구축하겠으나 항상 경제의 정치적 국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전체주의 대두는 소련은 예전에 했죠. 소련의 그 내전 관련된 내용을 했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탈리아 파시즘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